여기 일본 천재 여고생이 한국인의 계략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면서 시험지를 찢으며 목 놓아 울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고생은 복수하겠다며 한국인을 찾아갔다가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때문에 며칠이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여고생은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된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마즈 사쿠라입니다. 도쿄의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아니, 어쩌면 그리 평범하진 않은 고등학생이에요. 수학 경시대회 일본 대표이자 3대째 이어온 수학자 가문의 후계자니까요. 사람들은 제 소개를 들으면 부러워하곤 해요. 도쿄대 수학과 교수인 아버지와 일본 수학계의 명사인 할아버지를 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가끔 이렇게 말하죠. 사쿠라는 왜 저렇게 차갑게 변했을까? 하면서요.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정말로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한 번도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에요? 하고요. 네, 사실이에요. 도서관에서의 그 우연한 발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부터 저는 수학이라는 숫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마즈가는 3대째 이어온 수학자 가문이었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제게 전해졌죠. 아버지는 도쿄대학 수학과의 교수, 할아버지는 수학계의 명사. 그래서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치원생 때부터 저희 집은 달랐어요. 다른 친구들이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미술을 배울 때 저는 집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산수 문제를 풀어야 했죠. TV 보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장난감도 대부분 수학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사쿠라, 숙제는 다 했니? 네, 할아버지. 그럼 이 문제집도 한 단원 더 풀도록 하렴. 쉬고 싶다고 말하면 할아버지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시마즈가의 아이가 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거라. 그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본격적인 특훈이 시작됐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수학 공부를 해야 했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께서는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넌 평범한 아이들과는 달라야 해. 시마즈가의 후계자니까. 가끔 몰래 만화책을 보다가 들키면 혼이 났어요. 아버지는 바쁘셔서 집에 잘 안 계셨지만 할아버지는 늘 제 곁에서 수학 공부를 감독하셨죠. 한 번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조금 놀다 들어왔다가 할아버지께 크게 혼난 적도 있어요. 내 나이 때 내 아버지는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런 엄격한 교육 덕분이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했어요. 하지만 기뻐할 새도 없었죠. 할아버지는 더 어려운 문제집을 사오셨고 아버지는 밤늦게 귀가하실 때마다 제 공부 진도를 체크하셨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대회 일본 대표로 선발되었을 때도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봤어요. 내 증조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그날 밤 처음으로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1930년대 말 경성제국대학에서 있었던 일이었지. 내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당시 최고의 수학자셨단다. 특히 기하위상학 분야에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권위자셨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교수실로 보이는 곳에서 여러 명의 학자들이 서 있었죠. 이때만 해도 모든 게 좋았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진 속에서 증조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을 가리키시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영수. 처음엔 가장 촉망받는 제자였지. 하지만 그는 스승의 신뢰를 배신했어. 내 증조할아버지의 미발표 연구를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려 했던 거야. 그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사진을 꽉 쥐었다 폈다 했어요. 저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숨죽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증조할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 연구실에 틀어박혀 밤새 무언가를 쓰고 지우길 반복하셨지. 결국 그 충격으로 병상에 눕게 되셨고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께서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쿠라, 명심해라. 한국인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마치 주문처럼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증조할아버지의 오래된 연구 노트를 볼 때마다 그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 사이에서 한글로 적힌 메모들을 발견할 때면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을 스쳤어요. 수학은 제게 자부심이자 의무였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할아버지의 자부심, 그리고 증조할아버지의 한 맺힌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제 어깨를 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윤하늘이라는 한 전학생의 등장과 함께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봄날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기하학 문제를 풀고 있던 저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함께하게 됐어요. 윤하늘이라고 합니다. 순간 교실이 술렁였죠. 외국인 전학생이라니. 게다가 한국에서 왔다고. 제 심장이 불편하게 요동쳤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인은 절대 믿지 마라. 하늘이는 생각보다 조용한 아이였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일본어도 유창했죠. 자기소개는 짧게 끝났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신경 쓰였어요. 수학? 특히 기하학을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하늘이를 제 옆자리에 앉히셨어요. 제가 반장이니까 당연한 배치였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늘의 책상에는 기하학 관련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표지가 한글이라 읽을 순 없었지만 도형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첫 번째 충격은 기하학 시간에 왔어요. 모리카와 선생님께서 칠판에 복잡한 도형 문제를 그리셨죠. 보통은 제가 먼저 손을 들곤 했는데, 네, 윤하늘 양? 이 문제는 보조선을 하나만 그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는 칠판 앞으로 나가 빨간 분필로 선 하나를 그었어요. 그러자 마치 마법처럼 복잡해 보였던 문제가 단순해졌죠. 저도 그 순간 하고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훌륭하구나, 하늘 양. 이런 직관력은 정말 특별한데. 그때 선생님의 칭찬에 하늘은 수줍게 웃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웃음이 거만하게 들렸죠. 그날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하늘은 모든 증명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했어요. 마치 교과서를 읽어주듯이. 점심시간, 친구들이 하늘이에게 몰려들었어요.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바로 풀이가 보이는 거야? 한국에서도 수학 잘했어. 그냥 할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셔서요. 할머니가 수학 교수셨거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어요. 할머니가 수학 교수라니? 방과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려는데 하늘이가 다가왔어요. 저기, 심하즈? 혹시 이 증명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눠볼 수 있을까?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사쿠라, 절대로. 미안해. 난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해서. 차갑게 내뱉은 제 말에 하늘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구나. 이해해. 그날 밤 할아버지께 하늘이의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할머니가 수학 교수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할아버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조심해라, 사쿠라. 그쪽 사람들은 우리 가문을 시기하고 있을 테니.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늘이가 그린 보조선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간단한 해결법을 왜 제가 먼저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식을 보고 있어도 자꾸 하늘의 맑은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 이게 정말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살며시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재빨리 그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창밖에 벚꽃이 흩날리는 걸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절대로 마음을 열어서는 안 돼.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매년 참가하던 대회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도 참가 신청을 했거든요. 아침 7시. 평소처럼 도서관에 도착했는데 하늘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 왠지 모를 초조함이 밀려왔어요. 저도 서둘러 자리를 잡고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어머, 하늘이 너 그거. 옆자리 친구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하늘이의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는데 표지에 적힌 한글 중에서 1988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요? 할머니의 연구 노트예요. 예전에 기하위상학을 연구하실 때 쓰신.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기하위상학이라니? 증조할아버지의 전공이었어요. 그날 하교 후 저는 며칠째 계획하고 있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도서관 청소 당번이 끝나고 하늘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실수로 하늘의 책상 위에 있던 물병을 쓰러뜨렸어요. 갈색 물이 노트를 적셨고 오래된 종이는 금세 물들었죠. 미안해. 내가 너무 서둘러서. 황급히 사과하는 제 모습에 하늘이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노트는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죠. 하늘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늘의 눈에서 눈물을 봤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연구 기록인데 가슴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그저 올림피아드 준비를 방해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하늘이는 젖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하늘이는 평소처럼 학교에 나왔지만 전날의 그 밝은 표정은 없었죠. 대신 새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기억나는 대로 다시 적어야 해요. 할머니의 연구를 제가 이어가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증조할아버지의 연구를 훔쳤다던 이영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 하늘의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을까? 궁금증이 차올랐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죠. 예선이 다가올수록 하늘이는 더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았어요. 가끔 훔쳐보면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무언가를 계속 적고 있었죠. 한 번은 그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늘이 그리고 있던 도형이 증조할아버지의 옛 논문에서 봤던 것과 비슷했거든요. 혹시 그거? 제 목소리에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이건 할머니께서 늘 고민하시던 문제예요. 완전한 증명을 찾지 못하셨대요. 1930년대부터 여러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1930년대 경성제국대학 증조할아버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죠. 대신 그날부터 하늘이의 책상을 지날 때마다 괜히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도서관 창가에 비치는 햇살 아래 하늘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예선 당일 시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앞자리에 앉아 문제지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은 제 시선이 닿지 않는 뒤쪽 어딘가에 앉았겠죠. 이번 예선은 기하학 문제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증명 과정을 자세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감독관의 말에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기하학이라니 하늘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였죠. 문제지를 받자마자 저는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쉬웠어요. 두 번째도 무난했고요. 하지만 세 번째 문제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낯선 형태의 도형이 그려져 있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번뜩 떠올랐어요. 하늘의 할머니 노트에서 봤던 도형과 비슷했어요. 제가 물에 적셨던 그 노트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뒤 결과가 발표됐어요. 전국 1등 윤하늘. 담당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서 윙윙거렸어요. 저는 2등이었죠. 불과 3점 차이였지만 이것은 우리 가문 최초의 실패나 다름없었어요. 독창적인 증명 방법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특히 3번 문제의 접근 방식은 선생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 결과를 보고해야 했거든요. 2등이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셨고요. 시마즈가의 수치다. 그것도 하필 한국 학생한테 지다니. 아버지, 사쿠라도 열심히. 우리 가문의 열심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모르니?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영수 그자가 증조부님의 연구를 훔쳤을 때도 이런 식이었어. 처음엔 작은 패배였지.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왔는지 잊었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씀을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모습, 젖은 노트를 보며 눈물 짓던 순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던 모습이. 다음날 학교에서 하늘이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축하한다는 친구들의 말에 수줍게 웃을 뿐이었죠. 그런데 쉬는 시간,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시마즈 양의 2번 풀이가 정말 대단했어요. 하늘이가 제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접근 방법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너무 참신해서 놀랐어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꾸했죠. 축하해요. 1등이라서. 돌아서는 하늘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어딘가가 더욱 불편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었어요. 뭔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증조할아버지와 이영수라는 사람이 함께 칠판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토론하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 다 즐거워 보였는데 왜 할아버지의 이야기와는 이렇게 다른 걸까요? 꿈에서 깨어난 후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겠다고. 그리고 그 실마리는 어쩌면 도서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상자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오래된 수학 서적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작은 가죽 상자였죠.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어요. 시마즈 다이스케의 연구 일지,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38년 9월 15일. 오늘 새로운 제자를 받았다. 이영수라는 청년이다. 조선인 학생 중에서도 특출난 재능을 가졌다. 특히 기하학적 직관력이 놀랍다. 그의 증명 방식은 나도 생각지 못한 참신한 것들이 많아. 1939년 3월 20일. 영수와 함께 새로운 이론을 발견했다. 그의 독창적인 접근이 내 연구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제 그를 단순한 제자가 아닌 동료로 여기게 되었다. 1939년 8월 10일. 오늘도 밤늦게까지 영수와 연구실에서 토론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완벽한 해답을 만들어낸다. 손이 떨려왔어요.
이건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배신자라고 하셨던 이영수는 증조할아버지의 일기 속에서는 신뢰하는 동료로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일기의 톤이 바뀌었어요. 1940년 1월 5일,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진다. 대학에도 감시의 눈이 늘었다. 영수와의 공동 연구가 문제가 될까 두렵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1940년 2월 15일, 결국 영수가 체포되었다. 독립운동과 연관되었다는 제목이다. 그가 떠나기 전 나에게 맡긴 연구 노트.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 페이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1940년 3월 1일, 영수야, 내가 맡긴 연구를 내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건 내 연구 결과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부디 이해해주길. 숨이 막혔어요. 그동안 우리 가문이 믿어온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이영수는 배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증조할아버지께서 연구를 숨기기 위해 할아버지께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하신 것이었죠. 일기장을 더 넘기다 보니 낯익은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박지원 교수, 이영수의 마지막 제자, 여성 수학자.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박지원, 하늘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그 할머니가 도서관 창가에 앉아있는 하늘이가 보였어요. 여전히 수학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죠. 그 옆에는 젖어서 구겨진 할머니의 노트가 놓여 있었고요. 갑자기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하늘의 할머니는 이영수의 제자였고 그 학문적 열정이 손녀인 하늘이에게도 이어진 거예요. 가방에서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꽉 쥐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할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하늘이에게 사과해야 할까? 그때 하늘이가 제 쪽을 바라봤어요. 해 진력해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문득 증조할아버지와 이영수가 함께 연구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은 진정한 학문의 동반자였을 텐데 전쟁이라는 시대의 비극이 그들의 우정을 갈라놓은 거예요.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무언가가 바뀌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하늘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경계하고 견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은 누군가가 되어 있었죠. 특히 하늘이가 문제를 풀 때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순수하고 진지했거든요. 한 번은 쉬는 시간에 하늘이가 혼자 칠판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걸 보았어요. 이렇게 하면, 아니, 이건 아니야. 할머니라면 어떻게 접근하셨을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었던 구절이 떠올랐어요. 영수는 언제나 순수했다. 그저 진리 자체를 추구하는 자세. 그것이 내가 그를 신뢰한 이유였다. 저기, 혹시 도움이 필요하니?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하늘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밝게 웃었죠. 아, 시마즈, 이 부분이 잘 안 풀려서 타원과 쌍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늘의 설명을 들으며 칠판을 바라보았어요. 문제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더 놀라웠던 건 하늘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마치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에서 봤던 이영수의 모습처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조선을 그으면 어떨까? 아, 그렇네요. 이런 접근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서로 다른 풀이 방법을 제안하고 때로는 틀린 점을 지적하면서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만큼 열중했죠. 역시 시마즈는 대단해.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명하다니. 너도 기하학적 직관력이 정말 놀라워. 그제야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사이라는 걸. 제가 부족한 부분을 하늘이 채워주고 하늘이 놓친 부분을 제가 잡아줄 수 있다는 걸요. 시마즈, 혹시 이거 본 적 있어?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한 장의 논문을 꺼냈어요. 놀랍게도 그건 증조할아버지와 이영수가 함께 연구하던 문제였어요. 완성되지 못한 증명이 아직도 수학계의 난제로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께서 평생 이 문제를 연구하셨대요. 해결하진 못하셨지만 언젠가는 꼭 증명하고 싶어요. 순간 하늘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는 걸. 진정한 도전은 이렇게 미해결된 수학의 비밀을 푸는 것이라는 걸요. 하늘씨, 미안해. 네? 그때 노트 일부러 그랬던 거. 용서해줘. 하늘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마즈 양이 먼저 사과해주니 기뻐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의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증조할아버지의 일기를 보여드려야 할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전에 먼저 하늘과 함께 그들의 미완성된 연구를 완성하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마치 증조할아버지와 이영수 선생님이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죠.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꼭 완성해 보일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전국 본선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2인 1조로 팀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당연히 하늘과 제가 한 팀이 됐어요.
대회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특히 마지막 문제는 1시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풀어야 하는 고난도 증명 문제라고 했죠. 하늘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제가 먼저 하늘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하지만 지금의 저희는 달랐어요. 시험이 시작됐어요. 처음 세 문제는 순조롭게 풀어나갔죠. 그러다 어느덧 마지막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건 증조할아버지와 이영수 선생님의 그래요. 그분들이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문제의 변형된 버전이었어요. 시험 출제자가 우연히 선택한 것일 테지만 하늘이나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하늘아, 여기 봐. 할아버지 일기장에서 봤던 접근법을 응용하면 맞아. 그리고 할머니 노트에서 본 보조 정리를 더하면 저희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처럼 호흡을 맞췄어요. 제가 놓친 부분을 하늘이 채우고 하늘이 막힌 부분을 제가 이어받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시마즈, 이걸 봐. 이 방법이라면 그래, 이걸로 원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남은 시간 동안 저희는 정신없이 증명을 완성해 나갔어요. 마지막 결론을 쓸 때는 두 사람 다 손이 떨렸죠. 이건 단순한 시험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으니까요. 80년 전 두 수학자가 꿈꾸었던 그 증명의 실마리를 저희가 찾아낸 거였어요. 이번 대회에서 특별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상식장에서 심사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마즈 사쿠라, 윤하늘 팀이 제출한 마지막 문제의 풀이는 수학계의 오랜 난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공동 우승을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증조할아버지와 이영수 선생님의 미완성 증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였죠. 그렇게 시상식이 끝나고 하늘과 저는 조용히 학교 뒤뜰로 걸어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공기 속에서 하늘이 조용히 말했죠. 할머니가 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우리가 대신 기뻐해줘야겠네. 저는 가방에서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제 할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하늘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우승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죠. 오래된 편견과 오해를 풀어야 하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었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체육관 창문에 비칠 때 저희는 마지막 문제의 풀이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증조할아버지와 이영수 선생님의 옛 연구 노트가 놓여 있었죠. 마치 두 분이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우리가 꼭 완성할 거예요. 그래, 반드시. 그날의 일몰은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할아버지의 서재 앞을 서성였어요. 손에는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꼭 쥐고 있었죠. 몇 번이나 노크하려다 멈췄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너라. 그렇게 할아버지는 항상 그러시듯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오늘따라 등이 더 굽어 보이셨죠. 할아버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일기장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손을 뻗으셨죠. 이건 아버님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기시는 손길도 조심스러웠죠. 그리고 이영수 선생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거짓이다. 분명 이영수가. 할아버지, 제가 더 찾아봤어요.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을 꺼냈어요. 하늘의 할머니, 박지원 교수님이 쓰신 논문들도요. 거기엔 이영수 선생님과 증조할아버지의 공동 연구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 대회에서 하늘이랑 같이 발견한 거예요. 마지막 문제의 풀이를 보여드렸어요. 증조할아버지와 이영수 선생님의 미완성 증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었죠.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여셨죠. 나는 내가 아버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영수라는 사람을 원망했고 그의 제자였던 박지원이라는 사람도 그의 손녀인 하늘이라는 아이도.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건 내가 만들어낸 한이었던 거니? 할아버지, 그래, 이제야 기억이 나는구나. 어릴 적 아버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영수는 내 평생의 동료였다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가셨어요. 거기서 오래된 액자 하나를 꺼내셨죠. 먼지를 닦아내자 증조할아버지와 이영수 선생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전쟁이 모든 걸 망쳐놓았구나. 진실도, 우정도.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하늘이랑 저는 이미.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오랜 어둠이 걷히는 것 같았죠. 내가 그 애와 함께 이 증명을 완성했다고. 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증조할아버지와 이영수 선생님이 가고자 했던 길을 찾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유난히 밝아 보였죠. 사쿠라야, 네, 할아버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날 밤 늦게까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증조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전쟁 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내일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거라. 박지원 교수의 손녀라. 나도 그 아이의 할머니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오래된 한숨이 날아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네, 할아버지. 하늘이 분명 좋아할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하늘을 우리 집에 초대한 날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품에 안고 온 할머니의 연구 노트만큼은 꼭 쥐고 있었죠. 어서 오너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하늘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니까요. 이건 할머니의 마지막 연구 노트인데. 아, 박지원 교수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시다가 문득 손을 멈추셨죠. 이 필체는 이영수 선생의. 네, 할머니께서 이영수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셨대요. 그리고 이 노트에는 하늘이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영수 선생님과의 추억, 그리고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 놀랍게도 그 이야기 속의 증조할아버지는 항상 따뜻한 분이셨어요. 선생님께서는 늘 말씀하셨대요. 시마즈 교수님은 진정한 스승이자 친구였다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늘은 계속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수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학문에 대한 의지, 그리고 언젠가는 두 스승의 미완성 연구를 완성하고 싶다는 꿈까지. 그 꿈을 제가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시마즈 양을 만나고 나서야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살짝 놀랐어요. 하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아버지도 일찍 귀가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수학 이야기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죠. 특히 하늘과 제가 발견한 새로운 증명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놀랍구나. 너희 둘이 이걸 발견하다니. 식사 자리에서 하늘의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받으셔서 다음 주말에 식사를 함께 하자고 초대하셨죠. 박지원 교수님의 딸이시라니.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많구나. 그날 밤 하늘이를 배웅하면서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또 오거라. 내 할머니 이야기를 더 듣고 싶구나. 돌아서는 하늘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제 방에 앉아있는데 책상 위에 증조할아버지 사진이 달라 보였어요. 왠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달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 잎이 날렸어요. 봄이 깊어가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죠. 할아버지께서는 요즘 자주 웃으세요. 특히 하늘이가 우리 집에 와서 수학 이야기를 할 때면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즐거워하시죠. 사쿠라, 하늘아. 네, 할아버지. 너희들이 진정한 수학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구나. 할아버지의 서재에는 이제 새로운 사진이 걸렸어요. 증조할아버지와 이영수 선생님의 옛 사진 옆에 하늘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요. 8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요. 시마즈, 여기 이 부분. 같이 풀어보자. 수식으로 가득한 칠판 앞에서 저희는 여전히 수학이라는 순수한 진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라서 더 빛나는 발걸음으로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가졌던 편견은 수학 문제처럼 단순했어요. 정답과 오답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하늘을 만나고 증조할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결코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늘의 순수한 학문적 열정,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온 깊은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편견과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제 좁은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수학이란 국경도 민족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걸. 증조할아버지와 이영수 선생님이 그러셨듯이 하늘과 제가 그러하듯이 순수한 진리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요. 한국은 제게 적이 아닌 스승이 되어주었어요. 마음을 열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인다는 것, 서로 다른 시각이 만날 때 더 아름다운 해답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우정은 어떤 역사적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을 오해했다고, 그리고 그 오해를 풀어준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요. 할아버지께서도 이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죠. 사쿠라, 넌 나보다 훨씬 일찍 진실을 깨달았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도쿄와 서울 위에서 똑같이 푸르고 그 아래에서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행복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침을 공유한다니까요. 정말 역겨워 죽겠어요. 한국은 최악이죠.
모든 음식에 고추장을 넣고 마늘 냄새가 진동하는 걸 보면 여기 프랑스의 한 카페에서 한 여성이 한국을 비하하며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 사람들은 요리를 할 자격이 없으며 모두가 열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여성은 우연히 만난 한국 남자로 인해 나중에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일까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미슐랭 2성을 받은 레스토랑의 수석 주방장 소피 듀부아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사실 저는 2년 전만 해도 아시아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증오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을 제일 싫어했죠. 편견의 시작은 파리 요리학교에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저는 아시아 유학생들을 마주할 때마다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방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일하는 모습도 위생관념도 저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특히 한국 유학생들은 더 심했죠. 매일 갖고 오는 도시락에서 나는 김치 냄새는 온 주방을 가득 채웠고 그들끼리 모여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그 침이 잔뜩 묻은 식기로 서로의 음식들을 푹푹 퍼먹을 때 몰려오는 역겨움이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위생적일 수가 있는지 정말 한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 요리 대회에서 마주친 아시아 요리사들의 모습은 더했습니다. 식재료를 다루는 방식이 서양의 기준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도마 위에서 손으로 재료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특히 한국 요리사들이 참가한 섹션은 가까이 가기도 싫었습니다. 마늘과 고추를 볶는 자극적인 향이 코를 찔렀거든요.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 위생 기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음식 전문 방송에서 방영된 아시아 음식 다큐멘터리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제 편견은 더욱 굳혀준 방송이었죠. 한국의 길거리 음식점에서 화학조미료를 한 숟가락씩 넣는 장면이 방송될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특히 노포라 불리는 포장마차를 보며 저런 곳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아시아 음식은 인공적인 맛에 의존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야말로 세계 최고의 미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미슐랭 2성을 받은 뒤로는 특히나 그 자부심이 더 커졌어요. 아시아 요리사들이 프랑스 요리를 배우러 올 때면 그들은 절대 우리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 요리사들의 경우 그들의 음식 문화를 보면 우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동료 요리사들과 포도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주 농담처럼 던졌던 말이 있습니다. 아시아? 절대 안 돼요. 그들은 미식의 격을 전혀 모르잖아요? 특히 한국은 최악이죠. 모든 음식에 고추장을 넣고 마늘 냄새가 진동하는 걸 보면 그때마다 동료들과 함께 웃었죠.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식당을 찾는 아시아 손님들을 대할 때도 미묘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 섬세한 맛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한국 손님들이 오면 더욱 걱정됐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방식, 술을 고르는 기준까지도 비판적으로 바라봤어요. 소스를 전부 비벼 먹다니 이건 우리 요리를 모욕하는 거야 라고 주방에서 투덜거리곤 했죠. 그렇게 32살의 나이에 파리 최고의 식당 중 하나의 수석 주방장이 된 저는 제 편견이 경험과 실력에서 나온 정당한 판단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그토록 편견을 가졌던 아시아,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전환점의 시작은 세계적인 젊은 요리사 대회에서였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그 세련된 동양인 남성을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말이에요. 그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그날 더욱 경계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의 대회장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산펠레그리노 영셰프 어워드는 세계 최고의 젊은 요리사들이 모이는 자리니까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저는 평소처럼 아시아권 참가자들을 낮게 평가할 생각에 심사표를 손에 쥐고 있었죠. 그런데 심사위원석에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완벽한 수트핏에 클래식한 타이핑까지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세련된 모습이었죠. 무심한 듯 자연스러운 매너가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식을 이해한다고 여겼던 게 일본인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첫 심사평이 시작되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디저트의 캐러멜라이징 온도가 아쉽네요. 156도가 아닌 163도였다면 마들렌 특유의 엣지가 살아났을 겁니다. 정확한 온도까지 짚어내는 그의 평가는 프랑스의 3스타 셰프들도 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그의 프랑스어는 마치 파리 토박이처럼 자연스러웠죠. 말할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가 묘하게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와인 페어링에 대한 그의 견해는 경이로웠어요. 1982년산 샤토 마고의 타닌 구조와 이 소스의 농도가 만나면 어떨까요? 현재 페어링된 2010년산은 아직 너무 파워풀해서 요리의 섬세함을 덮어버리는 것 같네요. 순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저 정도 미식 안목을 가진 아시아인은 처음이네요. 그의 통찰력 있는 평가에 자꾸 시선이 갔어요. 점심시간, 우연히 그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은은한 향수향이 느껴졌고 살짝 주름진 눈가가 웃을 때마다 매력적으로 휘어지더군요. 어떻게 저런 분위기를 풍길 수 있지? 한참을 쳐다보다 눈이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돌렸죠. 정재현 대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프랑스 남부 지방의 작은 와이너리부터 시작해서 최근 뉴욕에서 열린 미식 박람회까지 그의 이야기는 깊이가 남달랐어요. 특히 와인을 설명할 때 진지한 눈빛에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과 해박한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않고 차분하게 풀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소피 씨는 아시아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던진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거침없이 비판했겠지만 왠지 그 앞에서는 말을 고르게 되더군요. 아직 깊이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둘러댔죠. 솔직히 그가 처음 자신을 소개했을 때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아시아 레스토랑 운영자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최고의 미식 레스토랑 5곳을 운영하는 외식 그룹 대표라니요. 검색 결과에 나온 그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요리 시연을 하는 진지한 모습,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고르는 세련된 뒷모습까지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웅장한 그의 이력을 읽어내려 갈수록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나이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했을 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49세라고요? 저보다 17살이나 많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나이 차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빚어낸 그의 원숙한 매력에 자꾸 시선이 갔죠. 한국인이시라고요? 이 질문에는 더 큰 충격과 함께 이상한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가장 무시하던 나라에서 이런 매력적인 미식 거장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정재현 대표는 제 놀란 기색을 즐기는 듯했어요. 살짝 올라간 입꼬리와 장난스러운 눈빛이 왠지 모르게 심장을 간지럽히더군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미식 포럼이 열립니다. 심사위원으로 와주시면 어떨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 없었죠. 그의 요리 철학과 미식에 대한 진지한 태도도 좋았지만 솔직히 그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그가 준 한국 발효 문화의 과학적 이해라는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김치 발효의 미생물학적 분석부터 장류 발효의 화학적 변화까지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의 진지한 눈빛이 떠올랐죠. 창밖 파리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정재현이라는 한 사람이 제 편견으로 가득 찬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잠들기 전 그의 우아한 말투와 세련된 몸짓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망설임 없이 포럼 참석을 수락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죠.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지만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포럼을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첫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풍경이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리를 떠나올 때만 해도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정재현 대표와 함께할 미식 포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포럼장에서 만난 정재현 대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심사위원석에서 나누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았죠. 그가 한식의 현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포럼이 끝나면 제가 준비한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 정재현 대표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전통시장이었죠. 진정한 한식을 이해하려면 식재료부터 알아야 해요. 시장 곳곳을 다니며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동화 같았습니다. 장독대 앞에 멈춰선 정재현 대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생물의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 온도와 습도의 정교한 조절. 한식은 과학 그 자체예요. 이건 3년 숙성된 된장인데 맛보실래요? 한 스푼을 맛보는 순간 제 미각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한식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줄 몰랐어요. 각 과정마다 이유가 있고 모든 재료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게 놀라워요. 제 말에 정재현 대표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식은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과학입니다.
발효는 단순한 부패가 아닌 정교한 화학 반응이죠. 그날 저녁, 정재현 대표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프랑스, 한국 퓨전 팝업 레스토랑을 함께 해보고 싶은데 평소라면 즉답으로 거절했을 제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후의 날들은 한식을 배우고 연구하는 시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재현 대표의 레스토랑 주방에서는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죠. 장류의 숙성 과정을 보면 와인 양조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온도, 습도, 미생물의 작용까지 모든 게 정교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식의 깊이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매일 밤 레시피를 연구하며 보내는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된장의 깊은 맛을 살리면서도 프렌치 소스의 섬세함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고민하던 그때 정재현 대표가 살며시 손을 뻗어 된장을 한 스푼 더했습니다. 우리의 손이 스치는 순간 미묘한 전유리 등을 타고 올랐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 한식의 깊이가 한 그릇에서 조화를 이루는 순간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나이도, 국적도, 문화의 차이도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문화도 너무 다르고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정재현 대표는 그윽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답했죠. 나이 차이요? 요리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음식이라는 공통된 언어가 있으니까요. 팝업 레스토랑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트러플 향의 된장 소스를 곁들인 한우 안심, 김치를 활용한 프렌치 비스크, 매실청으로 맛을 낸 푸아그라까지 우리만의 특별한 요리가 하나둘 탄생했죠. 한식의 발효 과정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 과학적인 정교함의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오픈을 앞둔 어느 날 늦은 밤까지 마지막 메뉴를 점검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미 저는 한식을 그리고 정재현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요. 2주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운명이었나 봅니다. 요리가 우리의 다리가 되어 서로의 마음을 이어준 거예요. 팝업 레스토랑 오픈 첫날, 예약은 순식간에 마감되었습니다. 파리의 미슐랭 이스타 셰프와 서울 최고의 레스토랑 대표가 함께한다는 소식에 미식가들의 관심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희의 진짜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프렌치 퀴즈과 한식의 만남을 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긴장되네요. 첫 서비스를 앞두고 정재현 대표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자리가 따뜻하게 남았죠. 소피 씨와 함께라면 잘 될 거예요. 그의 부드러운 미소에 긴장이 풀리는 동시에 이상하게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3개월간의 팝업은 연일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프렌치 퀴즈의 기술과 한식의 혼이 만났다. 는 헤드라인이 미식 잡지들을 장식했죠. 성공적인 첫 주를 기념하며 마신 샴페인은 평소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달빛 아래 부엌에서 마주한 그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던 걸까요? 프렌치 퀴즈의 기술과 한식의 혼이라 정말 우리가 추구하던 바네요. 어느 날 저녁 서비스를 마친 후 정재현 대표가 말했습니다. 와인을 따르는 그의 손길이 우아했죠. 소피 씨는 한식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저는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을 배웠으니까요. 미슐랭 가이드의 특별상 수상 소식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정재현 대표와 나눈 포옹은 어떤 말보다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죠. 샴페인의 기포처럼 작은 설렘이 가슴속에서 터져 올랐습니다. 이 상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시상식 후 루프톱바에서 야경을 보며 정재현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죠.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보는 것 어떨까요? 저는 당연히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파리를 오가는 여정은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주 화상 통화로 새로운 메뉴를 논의했지만 직접 만나는 순간의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죠. 인천공항에서 마주치는 그의 미소는 늘 처음처럼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식재료 산지 탐방은 마치 달콤한 데이트 같았습니다. 순창의 고추장 명인을 찾아가는 길에 내린 보슬비를 피해 같은 우산을 쓰고 제주 해녀들의 물질을 구경하며 거친 바닷바람에 서로의 어깨를 감싸주었죠. 이것이 바로 한식의 진정성입니다. 장독대 앞에서 설명하는 정재현 대표의 옆모습은 늘 진지했습니다. 그 모습에 빠져있다가 문득 그와 마주친 시선에 얼굴이 붉어졌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그가 장난스레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SNS에는 저희의 요리 여정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순간들이 더 특별했죠. 심야의 부엌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다 우연히 스치는 손길. 장시간 비행 후 나누는 뜨거운 커피 한 잔.
시장 구경 중 맛보는 길거리 음식을 서로의 입에 넣어주는 자연스러운 스킨십까지 모든 것들이 저를 설레게 만들었어요. 요리의 본질은 결국 같은 것 같아요. 늦은 밤,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정재현 대표가 말했습니다. 식재료를 존중하고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어느새 우리의 손이 맞닿아 있었죠. 아무도 먼저 떼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의 작별 인사는 늘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샤를드골 공항에서 그가 속삭이듯 말할 때면 다음 만남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계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소피 씨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어요. 수많은 밤중 어느 날 한강의 야경을 보며 정재현 대표가 말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의 옆모습이 어느 때보다 선명했죠. 한식만 고집하던 제가 이제는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소피 씨라는 세계를, 서울과 파리를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요리가 저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요리에 대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러다 저는 그를 매일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매일 화상 통화를 하면서도 보고 싶은 마음은 커져만 갔으니까요. 이번엔 무슨 재료를 보내드릴까요? 화면 속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식재료보다 그의 미소가 더 그립다는 걸 깨달았죠. 게다가 요리를 통해 나누는 저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어느새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은밀한 암호가 되어 있었죠. 이 소스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라는 말은 어쩌면 당신을 기다릴게요. 라는 의미였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파리로 돌아왔을 때에는 저희 레스토랑의 주방이 전과 달리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플레이팅, 정확한 타이밍, 프랑스 정통 레시피. 하지만 뭔가 부족했죠. 한국에서 발견했던 그 자유로움과 창의성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퇴근 후 집에서 한국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정재현 대표가 보내준 된장과 간장으로 새로운 소스를 만들어보고 발효의 과정을 기록하고 점점 더 한식의 매력에 빠져들수록 파리에서의 생활은 안개처럼 희미해져 갔죠. 셰프, 요즘 소스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수석수 셰프의 말에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프렌치 소스에 한국의 발효 간장을 더하는 건 이제 제 비밀스러운 즐거움이 되었으니까요. 한국의 발효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매주 화상 통화로 정재현 대표와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그의 따뜻한 손길도, 요리할 때 나누던 눈빛도, 늦은 밤 와인 한 잔에 나누던 이야기도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가끔 오가는 게 아니라 매일을 그와 함께하며 더 많은 요리를 개발하고 그의 품에 안겨있고만 싶었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아예 가는 것은 어떨까 하고 말이죠. 물론 그 생각을 결심으로 이어가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 자리, 파리에서의 안정된 삶,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가 있었죠. 매일 밤 한강을 거닐며 나눴던 대화, 전통시장에서 식재료를 고르며 배웠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저를 서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이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해요. 레스토랑 오너에게 사직을 통보했을 때 그는 의외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로 내 요리가 달라졌어. 더 자유로워졌달까?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사직서를 내자마자 저는 곧바로 정재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서울에서 새로운 레스토랑을 열어보고 싶은데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피 씨, 정말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재현 씨는 감격한 듯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2주나 3개월이 아닌 영원한 시작을 위한 여정이었죠. 정재현 대표는 공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실차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가요? 그의 눈빛에는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죠. 저희의 레스토랑은 단순한 식당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가 만나는 공간,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곳. 우리는 밤낮으로 콘셉트를 다듬고 메뉴를 연구했죠. 옥상에 장독대를 만들면 어떨까요? 정재현 대표의 제안은 완벽했습니다. 와인 셀러와 장독대가 공존하는 공간.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기에 딱이죠. 파리의 와인 문화와 한국의 발효 문화가 만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저희가 꿈꾸는 레스토랑이었으니까요. 매일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면서 저는 한식의 깊이를 더욱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 음식의 진정한 팬이 됐어요. 주방 스태프들 앞에서 한 이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된장의 숙성 과정을 매일 체크하고 김치의 발효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일과가 되었죠. 한식의 과학적인 면을 이해할수록 그 매력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희의 주방은 특별했습니다. 한국인 셰프들이 프랑스 소스를 연구하고
프랑스에서 모신 수셰프가 한식 발효를 배우는 광경은 일상이 되었죠.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스태프 미팅에서 정재현 대표의 이 말은 저희 레스토랑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미디어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미슐랭 이스타 프랑스 셰프, 한국에 정착하다, 전통 한식과 프렌치 퀴즈의 혁신적 만남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죠. 특히 미슐랭 가이드의 한국 편집장이 방문했을 때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처음이에요. 한식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프렌치 테크닉을 더한다는 건. 미슐랭 편집장의 말에 정재현 대표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퓨전이 아닌 두 문화의 진정한 대화를 추구합니다. 편집장의 눈빛이 반짝였죠. 오픈을 한 달 앞두고 더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자간담회장에서 정재현 대표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은 저희 가게의 오픈 소개와 함께 또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소피 셰프와 저는 곧 결혼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가장 빛나는 건 정재현 대표의 미소였습니다. 웨딩 메뉴를 준비하는 과정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죠. 우리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담고 싶어요. 그의 제안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웨딩 메뉴는 저희의 이야기를 담은 8코스로 구성했습니다. 첫 만남을 상징하는 산펠레그리노 미식 대회의 요리를 재해석한 에피타이저, 팝업 레스토랑에서 선보였던 베스트 메뉴들,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는 프랑스 마카롱과 한국 약과의 퓨전. 모든 요리에 저희의 추억이 담겼죠. 이제 진정한 의미의 한식 셰프가 된 것 같아요. 웨딩 메뉴를 완성하고 정재현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소피 씨는 이제 한국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의 장난스러운 대답에 웃음이 났지만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레스토랑 오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와인 셀러에는 프랑스에서 공수한 최고급 와인들이 채워졌고, 옥상 장독대에서는 저희만의 특별한 발효 소스들이 숙성되고 있죠. 주방에서는 한국과 프랑스 셰프들이 하나 되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슐랭 스타보다 중요한 건 저희만의 진정성이에요. 스태프들과의 마지막 리허설에서 정재현 대표가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곳, 그게 바로 메종드 서울이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입니다. 2년 전 아시아 음식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맛을 전하는 셰프가 되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 불가능하죠. 하지만 정재현이라는 사람을 만난 후 모든 순간이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시작될 새로운 이야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미슐랭 스타도 좋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이곳에서 정재현 대표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요리의 역사겠죠. 프랑스 셰프에서 한국의 며느리가 되기까지 이 모든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정재현 대표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즐겁기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레스토랑 오픈 첫날, 아침 일찍부터 주방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옥상 장독대에서 숙성된 소스들을 점검하고 와인 셀러의 온도를 체크하면서도 자꾸만 창밖으로 시선이 갔죠. 첫 손님을 기다리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준비됐나요? 정재현이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맞는 큰 도전이었죠. 네, 우리니까 잘 될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순간 첫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그는 메뉴를 보며 말했습니다. 발효된 한국의 장을 활용한 프렌치 소스라 독특한 시도군요. 첫 코스부터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 전통 식재료로 만든 아뮤즈 붓이 김치의 발효액을 활용한 비네그레트, 된장으로 맛을 낸 소스 에스파뇰. 프랑스 요리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한식의 깊이를 더한 저희만의 요리가 테이블에 오를 때마다 심사위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오픈 6개월 만에 저희는 미슐랭 1스타를 받았습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혁신적인 맛이라고 미슐랭 가이드는 평가했죠. 그리고 그날 밤, 정재현과 둘이서 조용히 샴페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파리에서의 모든 걸 버리고 이곳에 온 걸 후회하지 않았으면 해서 많이 걱정했어요. 후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파리의 미슐랭 2스타 셰프에서 서울의 퓨전 레스토랑 오너가 되기까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죠. 유명 푸드 크리틱들의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퓨전이 아니다. 두 문화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새로운 차원의 미식이다. 프랑스 미식 저널 르 셰프의 평가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리의 미식가들도 저희의 도전을 인정해준 거죠. 처음에는 아시아 음식이라면 무조건 고개를 저었던 제가 한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장독대부터 확인하고 김치 숙성도를 체크하는 제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정재현은 더 큰 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한식당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프랑스 셰프가 운영하는 정통 한식당이라니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된 거죠. 새로운 한식당 준비를 위해 전국의 명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장 담그는 법을 배우고 김치 제조 비법을 전수받고 한식의 기본부터 다시 배우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죠. 당신의 진지한 모습을 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감동하실 거예요. 정재현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서울 미식계에서 저희는 이제 파워 커플로 불립니다. 하지만 주방에서는 여전히 서로에게 배우는 학생이죠. 정재현에게서 한식의 정성을 배우고 제가 프랑스 요리의 테크닉을 전수하는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오픈하는 한식당. 이번에는 미슐랭 2스타를 노려볼까요? 정재현의 농담 섞인 제안에 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지만 저희는 이미 더 큰 기적을 이뤄냈으니까요. 매일 아침 장독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파리에서 한식을 무시하던 제가 이제는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죠. 나이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음식이라는 공통어가 있으니까요. 많은 인터뷰에서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클리셰가 아닌 저희의 진심이었죠. 새로 오픈할 한식당에서는 더 과감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 한식의 본질은 지키되 현대적 감각을 더해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한식을 선보이려고 해요. 미슐랭 2스타를 목표로 한다는 건 그만큼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한식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식의 매력을 전해야 할 차례예요. 정재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매일 밤 퇴근길,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미슐랭 스타도 좋고 미식가들의 극찬도 감사하지만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요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겠죠.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설렘을 안고 잠드는 매일 밤이 저에겐 더없이 소중합니다. 파리에서 꿈꾸던 미래와는 전혀 다른 삶이지만 이제는 이것이 제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침 일찍 저는 장독대에서 된장을 꺼내다가 문득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한식을 MSG 덩어리라고 폄하하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장독대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저희 레스토랑은 미슐랭 2스타를 유지하고 있고 2년 전 오픈한 전통 한식당은 최근 미슐랭 1스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은 따로 있었죠. 지난달 파리 16구에 오픈한 저희의 세 번째 레스토랑 메종 드 파리가 현지 미식가들의 극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식의 발효 문화가 프랑스 요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파리의 유명 미식 평론가의 평가는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때 제가 가졌던 편견을 깨고 이제는 제가 한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죠. 정재현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뉴욕이나 런던은 어떨까요? 그의 눈빛은 17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반짝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렇게 와닿는 순간도 없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요리학교 교재에도 실린다고 합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미식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 모든 성공 뒤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냐? 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저없이 대답했죠.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그리고 그 답변을 듣고 옆에서 빙그레 웃던 정재현의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장독대 옆에는 이제 작은 정원이 생겼어요. 프랑스 허브와 한국의 나물들이 어우러져 자라고 있죠. 마치 저희의 삶처럼요. 매년 봄이면 이곳에서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프랑스 와인 한 잔과 함께요. 요즘은 한국의 젊은 셰프들을 위한 멘토링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편견은 우리의 가능성을 가두는 벽이에요. 그 벽을 넘어설 용기만 있다면 더 넓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가끔 파리의 옛 레스토랑 동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하죠. 소피, 넌 완전히 달라졌어. 더 자유롭고 행복해 보여. 맞아요. 저는 달라졌습니다. 한식을 알게 되면서, 정재현을 만나면서,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저는 진정한 저를 찾았으니까요. 이제는 파리와 서울을 오가는 일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 도시 모두 제 집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이곳, 서울의 작은 장독대가 있는 이 공간입니다. 재현 씨와 함께 꿈을 키워가는 이곳이야말로 제 진정한 보금자리니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더 풍성해졌어요. 정재현의 이 말은 사실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장독대에서 숙성 중인 된장을 확인하고 새로운 메뉴를 구상하고 직원들과 맛을 연구하는 하루를 보냅니다. 여전히 설레고 여전히 행복한 나날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맛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정재영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테니까요. 나이도 국적도 편견도 뛰어넘은 우리의 맛있는 사랑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